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각종 특검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자 선전선동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 조처를 꼬집으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국가관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해임해 그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또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이를 이대로 놔두고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압박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 역할로 크게 4가지를 제안하며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하는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으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며 최상병 특검법 수용도 압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거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여당 비난으로 점철된 남탓 연설이었다며 언제까지 친일, 독도 지우기 같은 프레임 정치에 사로잡혀 있을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준태 원내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공세와 선전선동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그나마 실체 없는 계엄령을 언급하지 않은 건 평가할 만하다고 비꼬며 사과와 성찰이 빠진 부분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엄 준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확산하고 있는 거죠? 네, 계엄 준비설은 지난달 친이재명계 지도부인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이 꺼낸 데 이어 최근 이재명 대표까지 공개 발언을 하며 공방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가 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원한다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국회의원을 온갖 이유로 체포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계엄 징후가 곳곳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제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군 관련된 곳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 그거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편을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 뭐라고 보세요? 아니 간첩이 있으면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저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걸 대비해 일종의 프레임을 짜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재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겠다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결과가 1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럼 그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쓰겠다는 취지의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전국 곳곳의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당장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군의관 15명이 배치됐다는데 어느 병원에 배치된 겁니까? 네,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군의관 15명을 배치해 진료 차질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새로 배치되는 군의관은 아주대병원 3명, 이대 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입니다. 충북대병원과 충주의료원에는 인근 병원의 응급실 운영 제한에 대비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됩니다. 정부는 오는 9일에 군의관과 공보의 230여 명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벌어진 뒤 반복되고 있는 임시방편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관과 공보의 등에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비판적인 의료계의 시각입니다. 군의관과 공보의 차출로 군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운영을 일부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여파로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은 오늘부터 일부 야간 응급진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신규 응급 환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에서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 7시까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 등은 이미 야간과 주말 등의 응급실을 단축 운영 중입니다. 최장 닷새간의 연휴가 예정된 추석에는 응급실 운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현숙입니다. 응급실 야간 진료를 제한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아침 출근길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이 개약이라면서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기피를 더 부추긴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병원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원망스럽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한 강원대학교 병원. 정식 진료가 시작되기 전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실에 이어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질환을 치료 불가능한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소송에 시달리도록 하는 의료 시스템을 방치하여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 의료를 살려야 된다니요.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하고 의대 증원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기피를 더 부추길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이 아닌 계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필수 의료 의사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고 그다음에 후배들이 지금 돌아온다는 애 없어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타협하지 않는 양측이 원망스럽습니다. 병원마다 전화를 해요. 병원에서 안 받아요. 오지 말라고. 죽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오는 9일 수시 모집 시행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 입시가 진행된다면 필수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젯밤 경남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이 화마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과일을 들여놨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곳은 손님으로 북적이던 청과시장입니다. 과일 상자는 검게 그을렸고 건어물 가게에 진열돼 있던 물건은 녹아내렸습니다. 추석 대목 장사에 기대를 걸었던 20년 경력 상인. 아예 타버리거나 팔 수 없게 된 상품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장사하면서 이런 피해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입니다. 추석 대목 아래 이래가지고 물건도 많이 들락났는데 지금 하나도 못 쓰게 돼가지고 이런 건 처음이에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 불이 난 건 밤 10시 10분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에서 화마가 거세게 번지며 한때 담당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점포 28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본 2시간 뒤에야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에 탄 점포 가운데 한 곳입니다. 차광막을 받치던 것으로 추정되는 철 구조물을 내려앉았고 내부 역시 심하게 불타 원래 무슨 가게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 어시장으로 불길이 번지는 건 소방당국이 막아냈고 큰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문제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화재는 청과상의 중간 지점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CCTV 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요.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포함지는데 정확한 것은 국가속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선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열흘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한 마산어시장 상인회장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태문 상인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산어시장 상인회장입니다. 네, 당시 화재 영상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불이 정말 크게 났습니다. 이렇게 시뻘건 화염도 무서웠지만 시커먼 연기가 바로 옆 고층 건물 높이까지 퍼질 정도였는데요. 회장님 당시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네. 네, 처음 보실 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불길이 워낙 높이 치솟은 상태였었고 그때부터는 소방당국의 진화로 불길이 이제 좀 조금씩 잦아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점포가 28개 정도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점포가 거의 다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어떤 가게가 가장 피해가 심각했나요? 예, 우리 마산어시장에 있는 그 청과시장의 일부 중에서 또 여러 상가가 품목이 섞여져 있는 부분, 청과시장 쪽은 과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가게가 점포가 섞여져 있는 부분이 그쪽 쪽에 부분이 훨씬 더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점포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 가게는 불난 지점과는 정반대 쪽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는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가게 쪽에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청과시장은 딱 밀집돼 있는 그리고 지금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조금 노후된 건물 쪽에 되었어가지고 이번에 피해가 조금 더 확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도에 보면 스프링클러는 없었지만 어시장 쪽 살수 장비를 소방 펌프에 연결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지만 어시장의 중앙 통로를 연결하는 그쪽에는 스프링쿨러와 쿨러가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소방 당국에서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서 스프링쿨러를 작동을 시켜서 불이 중앙 통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 게 그나마 천만 다행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만일 불이 확산이 되었다면은 우리 어시장에 완전히 엄청난 큰 재난의 날이 되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네, 살수 장비 덕에 확산을 막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청과시장 쪽 피해는 상당히 크고요. 추석이 2주도 남지 않았잖아요. 택배 보낼 물건들 미리 받아놨을 것 같은데 상인들에게 어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너무나 망연자실해져 있는 우리 상인 여러분들에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고요. 대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운영하던 상품의 양보다 보통 한 2배, 3배 정도 더 이상 많이 상품을 재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가공을 해서
또 해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품목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상인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이번에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서 저희 기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일부 점포는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은 점포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화재 감식을 종료를 하고 난 후 국가수에도 감식을 마치고 가셨고요. 네. 그 이후로는 자기 점포에 가셔서 그래도 혹시나 좀 기중품이라도 낚고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상품 제품을 좀 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가 하는 부분에 점포주님들은 네. 지금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판매가 가능한 물건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이 되었나요? 제가 같이 서울에 다녔었는데요. 지금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는 제품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고 그리고 화염과 연기가 피어가지고 색깔도 많이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불은 나지 않았지만은 많이 제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든 명절 장사를 해야 할 텐데 시나 도에서 대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장님도 왔다 가시고 여러 지금 도에서도 왔다 가시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상인들의 피해 규모를 현장 에서 바로 접수를 해서 피해 규모를 한 분 한 분 다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반해서 최대한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상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지자체나 정부에게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아무래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장소를 옮겨서 장사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건의를 좀 해보는 상태고 또 당장 제품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의 지원이 지금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위로비에 좀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관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피해 복구 지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이 제일 신이 나야 할 명절 대목인데 이런 사고 전해드려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어 시장 천태문 상인회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하고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죠. 당시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70대 남성에게 오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양동훈입니다. 네, 화재 당시 아이를 안고 뛰어내린 아버지가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재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많은 가족이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잠들었던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아버지, 부모와 가족을 대피시키고 복도에서 쓰러진 30대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방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A씨는 3층 방에서 바둑 영상을 보면서 7시간 가까이 줄담배를 피웠는데 꽁초에 있던 불씨가 주변의 쓰레기 봉투에 옮겨 붙으며 아파트 전체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도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났다며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확산시켜 피해를 키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화재가 난 걸 확인하고도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고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혹한 결과를 만들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A씨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화마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참석했는데요. 선고 결과에 흐느끼면서 재판부를 향해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대 아들을 잃은 울분에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한 유가족은 기자들을 만나 A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사실상 방화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급락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3% 이상 폭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네, 유한홍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요? 뉴욕 증시 급락 영향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3%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하락폭은 오후 들어 더 깊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8% 내린 채 출발해 3.15% 하락한 2580.0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86% 내린 채 시작해 3.75% 떨어진 731.7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1조 원가량, 기관이 7,3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1,5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 이상, SK하이닉스가 8%,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7%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7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장 막판 7만 원 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급락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 낙폭이 깊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되살아나며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0% 가까이 하락했고 AMD는 8%, 브로드컴은 6%가량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가량 밀렸습니다. 아래 공포, 즉 경기 침체 공포감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지난달 5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큰 하락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9월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 주가 급락과 급등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가 춤을 추는 현상이 이번 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최근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더 많이 하락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며 횡보할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주가가 급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예상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0.8원 오른 1342.2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태풍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10호 태풍에 이어 이번에는 11호 태풍 야기가 필리핀에 물폭탄을 뿌린 뒤에 세력을 확장해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풍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가을로 접어들면서 강한 태풍들이 연이어 북상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일단 11호 태풍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다고요? 네, 11호 태풍 야기는 필리핀 북부를 관통한 뒤 지금은 필리핀 북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닐라 등 필리핀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뒤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는데요.
보통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면 세력이 다소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은 오히려 점차 강하게 발달하며 북서진해 모레쯤 매우 강한 세력으로 중국 잔장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11호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할 걸로 보이는 열대 요란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직 발생 전인데다 유동적이어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요란이 열대저하부를 거쳐 더 발달한다면 12호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나 모델에 따라 중국으로 북상 가능성을 더 크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호 태풍이 북상 뒤 추석을 전후해 남쪽에서 또 다른 태풍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도 무척 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가을에는 해수면 온도가 여름보다 더 높아 태풍이 발달하기 더 좋은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후 태풍 발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여름만큼 더운데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늦더위가 나타났다고요? 네, 오후 3시 반 기준 서울 기온은 32.8도까지 올랐습니다. 경기 광주 초월읍은 35.9도, 충남 금산 34.4도, 전주 33.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부뿐만 아니라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됐습니다. 내일은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며 중부 곳곳에 비가 내려 서울 기온이 사흘 만에 다시 3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비의 양이 많지 않아 모레 다시 기온이 오르며 다음 주 중반까지는 32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야당이 어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추천 후보 4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시 후보 추천을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도 추가를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존 민주당 안과 바뀐 게 별로 없다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음모라면서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압박했습니다. 무늬만 3자 특검이라고 일축한 국민의힘은 오늘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라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여야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제3자 특검의 그 핵심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였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안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수용하는 모양새를 가진 뭐 이런 표현은 좀 솔직히 쓰고 싶진 않은데 수박 특검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특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박 특검법, 무늬만 한동훈 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동훈 대표는 요구한 건데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이라면 결국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무늬만 특검안 아니냐, 무늬만 제3자 특검안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이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안을 내면 돼요. 그래서 민주당 안과 국회에서
서로 상정을 해가지고 네. 논의를 해서 예. 거기서 합의를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법안 심사에 들어와서 한 예.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렇군요.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내면 되는데 안 내시니까 민주당이 냈죠.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이 이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견이니 예. 국민의힘 의견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그렇군요. 논의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안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특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말씀드린 것이 네.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으니까 예.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 그런 예. 입장이었고 공수처가 오히려 수사를 계속 그 미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지금 이번에 내놓은 특검법은 말로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 같지만 사실은 좀 전혀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당내에서 분열을 이야기하고 당내 갈등을 조장하려는 예. 그런 공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래요? 네. 여당 분열용이다. 오로지 목적은 바로 여당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당내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치 공작법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박수현 의원은 이건 민주당 아니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따로 특검안을 낸다면은 협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 당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사실 공수처 수사 결과 전이라도 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당내의 이 협의 결과 또는 당내 분위기를 보고 예. 판단을 조금 수정하셨는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예. 뭐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이쪽 말 들어보니까 이쪽 말도 좀 예.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당장 추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제3자 특검안 추진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근데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우리 당에서 발의해서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어요. 예, 다만 당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특검을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더라. 뭐 그런 네. 정도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예. 아마 약간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알겠습니다. 판단하는 것 아닌가. 근데 예. 기본적으로 그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해서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 대표가 당내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오늘 어떤 신문 만평에 예. 보면 한동훈 대표님을 가르쳐서 한동훈이 아니라 낀동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만평이 있더라고요. 사이에 끼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표현한 네. 만평이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게 한동훈 대표님을 현재 위치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당 내부를 설득할 수 있겠냐. 거기서 당 내부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는 소위 친윤 그룹이 있다면 친윤을 설득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오늘 SNS에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 특검 자체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네. 필요하다면 하자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과 지금 같이 하는 친윤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아직 당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고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의 합의문 8개 항 중에 보면 7개가 전부 뭐 논의, 예. 촉구, 뭐 협의 뭐 이런 쉽게 얘기하면 유보된 표현을 쓰고 있지 예.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직 그런 당내 결정권을 정확히 가질 만큼 위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또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독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내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낀 한동훈 이런 만평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 보이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낀 위치에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특검안 내고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확히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자, 해병대원 한 명의 죽음이지만 여기에 얽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정쟁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고 21세기 정말 대한민국 현재 이 선진국에 있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 이것을 정쟁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한 대표를 모범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사정도 보고 저쪽 사정도 보느라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니죠. 결단은 이미 오래전에 내렸죠. 결단은 오래전에 내린 네, 겁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처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근데 이제 다만 천하람 의원이 뭐 지금 우리 당의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이 또 잘 되기를 바라서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 대표의 숙명이거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도 존중하고 당내에서 의원들의 입장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 이게 여당 대표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 해야만이 훌륭한 대표가 되고 또 그것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이제 좀 힘들어지죠. 민주당은 더군다나 개딸 부대를 동원해서 거의 9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님. 이분은 리더십이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이 상징적이죠. 그래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냈습니다. 왜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용이 어떻다라고 수박 특검법이라 이렇게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약속대로 특검법안을 먼저 내야 될 위치인데 내지도 못하고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하는 것은 여당답지 못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네 번째 특검법안이라면서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특검 법안을 자체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야당 지금 안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까? 당연히 통과는 하겠죠. 또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생각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내겠다라고 하는 문제 10번이고 100번이고 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의 문제로 보고 국민의힘에서 또 한동훈 대표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과 약속한 게 아니라 국민께 약속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안을 비판하지 마시고 빨리 특검법안을 내서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서로 합의된 특검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추석 밥상인데요. 추석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서 추석 밥상용이란 발언을 했어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맞불을 놓은 거죠. 그래서 3년째 수사를 하다가 지금 시점에 딱 터뜨린 이유가 뭘까? 3년간 수사를 했거든요. 저는 특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추석, 명절, 밥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지금 김건희 디올백,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막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딸이 더 문제다. 김정숙 여사가 문제라는 말을 딱 터뜨림으로써 추석 밥상에서 맞불 놓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막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는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검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역대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이죠. 조국 대표께서 그때 특수부를 잔뜩 늘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칼 휘두를 수 있도록 검찰들 띄워주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조금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과민 반응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사는 추석 밥상용이라 생각한다. 네, 조국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거 3년째 수사하다가 지금 시점에 딱 터트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3년째 수사라고 하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2021년도 5월경에 처음으로 그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고발을 했죠. 그때 당시는 이제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그때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가 그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특혜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정도의 또 시민사회단체 고발이 있었고 그해 가을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자체가 되지 않았고 그럼 3년 동안 수사했다라고 조국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야 뭐 맘대로 지금 그 기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최근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도 초기 단계에서 수사가 집중되었던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죠. 타이항공의 저 이스타항공의 대표였죠. 지금 와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상직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던 서모 씨가 취직했던 이 타이 이스타젯 이 회사의 성격이 이게 저 말로는 뭐 항공권 발권을 위한 저 회사라고 하지만 뭐 직원 서너 명 데리고 그리고 비행기도 없는 회사에서 항공권 발권한다는 게 그게 저 우리나라도 아니고 태국 가서 항공권 발권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일이고 또 그 내부를 보면 검찰의 주장은 대가성이 있다는 거죠. 대가성을 넘어서서 이 회사 자체가 서모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그런 회사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 사건 수사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니까 수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수사를 잘할 수 있었으면 그 전에 진행이 됐겠죠.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추석은 뭐 올해만 있습니까? 그러면 또 설에 가면 설밥상이라 할 거고 여름 휴가 때 되면 여름 휴가용이라고 할 거고 봄에 이야기하면 무슨 저 봄 전국을 신춘 전국을 좀 막기 위한 거라고 주장할 텐데 검찰이 그리고 무슨 가을 밥상이 어쩌고 추석 밥상이 어쩌고 그거에 맞춰 수사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박수현 의원께서는 전체적으로 먼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민주당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아까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서 글쎄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검찰 어떤 독재 정권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국민께서 느끼시지만 검찰이 권력이 좀 남용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계신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천하람 대표가 말씀하신 거 민주당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오랫동안.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과민하게 반응한다. 드디어 전직 대통령 문제까지 검찰력을 저렇게 남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민주주의 위기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촛불혁명에 의해서 이 잘못된 국정농단으로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라라고 하는 것이 촛불 국민의 명령이었어요. 그때와 지금이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추석 밥상용
뭐 그런 정도에서 끝날 문제 같으면 예. 뭐 얼마든지 뭐 저는 뭐 밥상률 이게 올라갈 더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더 거군요. 심각한 상황이 예. 될 것이고 이것이 이 제3자 뇌물죄에서 직접 뇌물죄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 예. 결과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포트라인에 반드시 세우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의도가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8년 3월에 이제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요. 이상직 전 의원이. 그리고 2018년 이제 7월부터 스타이스타젯으로 이제 그 서모 씨가 취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그 임명 과정은 일단 다 민정수석이 다 봤었고 충분히 들여다봤다는 것이죠. 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럼요. 예. 그런 어떤 절차는 이제 그 중진공 이사장의 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압축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 3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저도 청와대 수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님도 하셨지만 우리 다 인사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이고 우리 수석들이 이제 인사위원이 돼서 이제 최종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는 1년 동안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다른 결정이 아니면 어떤 입김이 뭐 작용한다거나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 제가 인사위원이 아닐 때는 이 단위 회의에서 뭐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결정도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인사위원회를 왜 합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전혀 저는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개인적 확신을 제 경험에 의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재원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직원 한 4-5명을 가진 항공권을 판매하는 이 정도 회사에 대통령과 무슨 뭐 거래를 해가지고 이 사위를 그리고 그 당시에 증권회사 게임업체를 다니고 있던 직업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연봉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에 이런 정도의 거대한 비리를 일으키면서 취직시킬 이유가 있다고요? 전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수 의원은 납득이 안 되신다고?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박수현 의원께서 수석으로 근무하실 때 인사에 대통령께서 개입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해필 이 사건에 대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시킨 것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자신의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잖아요. 이상직 씨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무자격자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가기 전만 하더라도 조사받으러 가기 전만 하더라도 부당한 수사고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이상직 씨가 그때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확인했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왜 저런 발표를 했을까 저도 좀 의문인데 아마 검찰에서 내놓은 자료가 조국 대표로서는 도저히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있었겠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자격이 있는 분이고 자격이 없는 분이고 뭐 그런 분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딸과 사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가 생활비도 대주고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지금부터는 가정이겠죠. 이상직 그 전 의원에게 당신 저 이스타항공 대표인데 우리 사위하고 딸 좀 책임져라 그렇게 부탁을 예를 들어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중소기업 장관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대부분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런 과정이 있죠. 장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사장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사위는 태국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을 한 회사가 말씀하신 대로 서너 명밖에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전무가 사장보다 봉급을 더 받아요. 최저비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생활비를 그때까지 대주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생활비도 이제 끊어요. 충분히 이제 그 생계가 되니까. 자,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이상직 씨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드디어
나왔다면 예. 그러면 수사는 이제 급진전하는 것이고 그랬다면 이것은 단순 뇌물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우기면서 더욱이 수사의 당사자,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뭐 돌을 누가 던졌느냐, 누가 던지기는요. 5년 전에 예, 문다혜 당신들이 씨가 던졌지. SNS에 올린 글 말씀하시는 거죠? 예. 2층 가면 막가자는 거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다혜 씨가 진짜 SNS에 글을 막가자고 하는 올렸습니다. 분은 진짜 막가자고 더 하는 이상 분은 이제 바로 참지 않겠다라고 저 사람들이에요. 했죠? 예. 그걸 더 이상 지금 언제는 참았나요? 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님, 박수현 의원의 이야기 좀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정말 답답한 것이 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으면 그에 예. 대해서 해명을 할 일이지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 뭐 돌은 누가 던졌나?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그 얼마나 광기를 부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느낌을 받았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도소를 가야 됐었고 거기에서 저도 느꼈듯이 정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저는 저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때 자살한 사람도 여러 명 있고 그때 당시에 수사는 정말 유사일에 이런 수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수사를 겪었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기껏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될 혐의가 나오면 아 그게 아니다. 당신들의 수사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지. 이제 막까지 하는 거죠. 뭐 돌을 누가 던졌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다혜 씨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신뢰가 있으시고 여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지 마라. 나는 잘한다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하신 말씀이 거의 없어요. 추측하셨고 그래서 이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는 YTN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유명한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이 사실로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좀 추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 같은 경우가 사실이 아닌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칠순 노모의 목욕탕을 가서 압수수색한다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이패드를 압수한다든가라고 하는 이 과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혐의를 받고 있고 뭐 그렇다면 법 앞에 다 평등하니까 수사 협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그 숙박업 그 사업장 거기도 전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별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문다혜 씨가 어디선가 거액의 돈을 받아가지고 별장을 제주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까지 퍼뜨리면서 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개인 입장,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왜 그런 정도 표현도 못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심정을 여러 가지 그 영화나 또 다른 데서 나오는 상징적 표현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당한 수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탈탈털이식으로 3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뭐 말만 3년이지 그렇지 않다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할 만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또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을 놓고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뷰를 느낀다. 데자뷰처럼 느낀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직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혹 관련 검찰
또 조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심 후보자 청문회 문 전 대통령 수사 배은망덕 폐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집단적으로 좀 그 실성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도대체 배은망덕이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은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온갖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사고 구조잖아요, 지금. 또 더 하나는 지은 죄는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이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임명했던 사람이 나를 수사하니까 배은망덕이다. 저런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만약에 이 수사를 해서 정말 무고함이 밝혀진다든가 사안 자체가 그렇게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든가 또는 더 나가서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수하고 하는 수사다? 당연히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증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냥 단순히 무슨 저 돌은 누가 던졌느냐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가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만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 이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사실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한창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온갖 그 수사를 통해서 전부 교도소를 보내고 많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이른바 옥사를 벌이고 있을 그때 당시에 나는 뭐 괜찮겠지. 더 나가서 감히 누가 나한테 나중에 책임을 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감히 나에게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두렁식의 수사 2탄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을 때 대잡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저 민주당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생각이 워낙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다혜 씨의 제주도에 있는 뭐 소위 별장이라고 언론에서 쓴 것,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지인이 살고 계시던 아주 오래된 30년 된 단층집을 사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리고 등록도 되어 있고요, 사업장으로. 거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자료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어떤 것도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거기를 압수수색했고 언론에 별장이라고 흘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소위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도요. 그것도 퇴임 이후에 간 것입니다. 갔는데 퇴임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그 평산에 그 사저를 둘러싸고 도대체 사람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성을 질러대고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김정숙 여사께서 송금을 하고 싶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을 한 것인데 그것도 퇴임 이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금자 땡땡땡에 김정숙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거기다 이름을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퇴임 위에 일어난 송금이나 그 주택 구입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완전히 별건을 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의 논두렁시계처럼 모욕 주고 망신 주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왜 저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쓴 회고록에 보면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김양숙 여사께서 권양숙 여사께서 피아제 시계 남녀 쌍으로 된 피아제 시계 2쌍을 받았고 그 시가 2억 2,500만 원어치였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밝혀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장 이거 시계는 좀 빼주시오. 표현을 쪽팔리잖아. 그렇게까지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중수부에서 전부 녹화를 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전부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족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어요. 물론 그것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이야기는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발 이제 논두렁 시계 가지고 핑계 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피아제 시계 받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50만 불, 550만 불도 문제가 되었고. 잠깐만요. 이제 수사가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김재원 측에는 저보고 화를 내시려고 한 거예요? 저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아니 그리고 논두렁 시계 이야기하면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데 그게 마치 무슨 저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인규 중수부장의 회고록에 나온 그 이야기가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그것을 논두렁에다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 치욕스러운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론 좀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급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들의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의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세종 충남대병원. 이곳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12명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문의 1명이 빠지면서 매주 목요일 야간 성인 응급진료가 중단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전문의 4명이 추가로 사직하면서 평일 야간 성인 응급의료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야간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전이나 청주, 천안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너무 걱정되죠, 선생님. 국민들은 다 죽으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갑자기 아프면 어디요? 그냥 죽어야죠. 이런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자 정부가 세종 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는 군의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모두 응급의학 전문의로 응급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됩니다. 문제는 응급의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들은 어느 수준까지 진료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업무 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측은 실제 진료에 들어가기까진 며칠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빠져나간 전문의 인력보다 투입된 군의관 수가 적어 완전히 정상화되기도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응급실 단축 운영으로 군의관 5명이 투입된 강원대병원 역시 교육과 업무 범위 설정 등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의료 현장 투입은 어려운 상황. 충북대병원도 이번에 투입된 군의관 2명에 대한 교육을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230여 명을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지만 응급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최근 응급실 위기설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관심인데요. 개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응급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열경련을 겪던 2살 여자아이가 1시간 동안 응급실 11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 여러 군데를 돌다가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던 응급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숨지거나 상태가 악화하면 의료진이나 병원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응급실 수용을 거부한 것과 인명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제때 진료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지만 의료진이 환자를 돌려보내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 보조 인력을 다른 병원까지 옮기는데 태운다거나 아니면 전원을 알아본다거나 환자의 케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조차 미비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는 하거든요. 민사적으론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로 인명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가족이 병원이나 병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거나 환자를 추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응급실에서 비일비재한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했다 이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그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좀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징벌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스템. 전문가들은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응급의료 체계에도 물어야 한다면서 경증 환자의 119 이송이나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양간면에 있는 잉크와 접착제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직원 2명이 스스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총력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저지에 성공한 뒤 지금은 1단계로 대응 단계를 낮추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식당 출입문과 테이블 등 내부 시설이 파손됐지만 운전자와 식당 안에 있던 직원 모두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창신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보도블럭 아래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중부수도사업소는 인근 통행을 통제하고 물을 빼냈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땅에 묻혀있던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도 아래에 물이 샜다면서 상수도관을 보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만 주는 매장들 요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환경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빨대를 생산해 사용하고 폐기하는 순간까지 유해물질 배출량을 비교해 본 건데요. 5억 개를 매립할 때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은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의 4배가 넘었고요. 매립 대신 소각했을 때도 종이 빨대의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물이나 토양을 산성으로 바꾸는 물질도 종이 빨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환경부의 2019년 연구 용역과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요. 당시에는 사용한 빨대의 폐기 단계가 빠지고 제품 생산 단계까지의 영향만 비교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럼 왜 종이 빨대가 생각만큼 친환경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100% 종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을 하는데 코팅된 부분이 매립과 소각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빨대 사용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친환경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연일 오르는 물가에 주유할 때마다 기름값 신경 쓰이시죠? 그런데 한 주유소에 이른바 양심 고백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전북 정읍의 한 셀프 주유소를 방문했다가 찍은 사진이라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안내문입니다. 보시죠.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될 예정이니 최소한으로 주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오늘 가득 채운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니까 그러지 말라는 배려심이죠.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양심 주유소다, 단골이 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림 보시죠. 이렇게 오렌지빛을 띠는 이런 랍스터 보신 적 있나요? 바닷가재가 오렌지색일 확률 3천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희귀 품종인 오렌지 랍스터가 식재료가 될 뻔했다가 구조됐다고 합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슈퍼마켓에 오렌지 랍스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재의 이름은 클레멘타인으로 바닷물에 서서히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시범 사업이었죠. 필리핀 가사관리사 그 100명이 어제 첫 출근을 했는데요. 모집 당시 높은 경쟁률이 화제였죠.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157가구가 선정됐지만 10% 넘게 취소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월 238만 원 임금의 적정성, 또 모호한 업무 범위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 서비스가 상류층 사교육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취소 가능성에 대비해 그 신청을 상시로 받기로 하고 또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던 업무 범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청소기나 마대걸레로 청소는 가능하지만 손걸레질은 포함이 안 되고요. 아이 것과 섞인 경우라면 다른 가족의 빨래와 설거지도 할 수는 있지만 쓰레기 배출과 손빨래 등 추가 업무를 임의로 지시하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또 협의를 또 문의를 해야 되고 그게 또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복잡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무 분장의 모호성도 존재하지만 이것을 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좀 절차상 복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둬서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해마다 1%포인트씩,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피겨 간판 이혜인 선수가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자 팬들이 문체부에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트럭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스포츠계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여론전과 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피겨 이혜인 선수가 3년 자격정지 중징계로 사실상 은퇴 선고를 받자 팬들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빙상연맹의 부실한 조사와 체육회의 눈치 보기가 더해져 19살 이혜인이 성추행범이 됐다며 문체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혜인의 억울한 상황에 공감한다는 내용에도 이틀 만에 1000명이 서명했습니다. 혜인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 혜인 선수를 믿고 혜인 선수의 억울함을 풀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팬들이 진행한 거라는 점 그냥 전해지고 싶어요. 이혜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후배 A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이 아닌 비밀 연인 사이 애정 표현이었다는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이혜인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A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 없고 연맹은 징계 당시 교제 사실을 몰랐으며 3년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이혜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빙상연맹 징계가 내려진 직후인 지난 6월 첫 입장문에서 많이 당황하고 놀랐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는 등의 언급으로 선을 그었던 것과는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스포츠판의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법정 공방은 이제 시작이고 처벌이 가혹하다는 팬심까지 더해지면서 이혜인 사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출 옥죄기 스트레스 DSR. 대출자는 스트레스. 네, 이틀 전에도 한 내용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스트레스 DSR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 체감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출 유목민. 대출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좀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네. 이거밖에 안 나오나? 이렇게 좀 됐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더 그러다 나은 보니까 조건을 그렇게 찾으려고 줄었어요? 돌아다니는 거.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자동차 때문에 좀 알아보느라고 또 예. DSR을 쟤는 계산을 못 해보고 넘어왔는데 생각한 네. 것보다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 대출 금리가 뭐 오르고 한도는 줄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잖아요, 은행마다. 아침마다 이제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 줄 서는 정도. 거의 여기가 마감되면 이렇게 가고 유목민이라 부를 정도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번 달부터 가산금리를 더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된다. 들으셨죠? 네. 자 이걸 자세히 보면은 결국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보유한 모든 금액, 그러니까 모든 대출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뭐 연간수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게 이제 DSR인데 뭐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일 때를 좀 계산을 했을 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수도권이 1,700만 원가량 줄었고 지방 800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문제는 가파르게 오르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노골적으로 대출 시장에 개입하면서 이런 뭐 대출 유목민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미 계약을 치르고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입니다. 이 고강도 대출 옥죄기로 생각만큼 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주요 은행에 이렇게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금리도 오르니까 네. 제2금융권과 뭐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보험사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주담대는 은행에 비해서 대출금 한도가 더 크고 또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최근에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가 계속 줄어든 데다 대출 만기가 더 길다는 점도 보험사를 찾는 대출 수요자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출 유목민을 더 늘어나게 하는 건데요. 최근 삼성생명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면서 보험사에서도 대출을 받기가 점차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이기 때문에요. 네. 당국도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금감원장이 오늘 뭐라고 맞습니다. 했습니까? 실수요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면 실수요자는 사실 뭔가 이렇게 중요한 계약이나 행사가 있어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인데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면 뭐 당황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60대 자영업자 자녀 결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인데 많이 안 나온 거죠. 근데 본인이 일가구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자녀 결혼을 하니까 대출을 하니까 대출이 막히니까 제가 1가구 주택인데 그 대출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걸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막하죠 뭐 없는 사람은. 규제가 대출이 좀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나의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렇죠.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항상 뭐 규제에는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계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또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목표치에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뭐 의도적으로 약간 그렇게 하는 측면도 한두 군데는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들을 사실 최근에 이제 소통을 해온 거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 가수요라든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그거를 금지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실수요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실제적인 대책이 나올 텐데 어제 이제 2%대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실수요자 서민을 좀 생각하는 대책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국온 체코 특사 원전 최종 계약까지 나아갈 것. 저희 YTN 기자가 체코 특사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어요. 먼저 체코 원전 수주 상황이 어떤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죠. 유럽 원전 시장을 장악해온 프랑스 전력공사를 제치고 K원전이 수출길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관문이 열렸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 또 태블린 원전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원전을 짓기로 하고 두코바니 원자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고요. 원자로 2기에만 사업비가 한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정부 역대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한수원은 앞으로 이 지역 말고도요, 태블린의 추가 원전 2기 건설이 확정됐을 때도 협상 우선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정이 다 끝은 아닙니다. 한수원과 발주사의 계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되고 그리고 최종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점이 한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이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미국 업체가 있습니다. 이 체코 원전 사업을 놓고 사실은 한수원과 또 프랑스 전력공사와 경쟁을 했다가 선정되지 못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체코 당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도 좀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 웨스팅하우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로는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수원이 관련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인데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이 완전히 사업을 접게 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게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 다른 원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쟁사니까요.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코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체코 총리 특사로 온 토마스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인데, 자, 최종 계약까지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계약 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의 제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게 규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s up to the lawyers to deal with these disputes and these issues and those questions raised, but we are pretty confident that we can move forward. 또 이 포에라 특사는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최고 입찰 조건을 선택한 것이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납기 준수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신뢰를 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방산,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 또 이번 달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앞서서 모든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 포야르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죠. 신규 원전 사업 등 한국과 체코의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윤 대통령이 이번 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 확대를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화답했습니다. 어떻게 화답했냐면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획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좀 정리한 것인데요. 자,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남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죠. 한 체코 양측이 세부 계약 조건 놓고 조율을 벌이는 중인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리퍼브 제품 중고옷 인기 고물가니까. 네, 고물가니까 중고옷 찾는 거 알겠는데요. 리퍼브 제품은 뭘 말하는 건가요? 혹시 리퍼브 제품 써보신 적은 있으세요? 세일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영어 잘하시니까 리퍼비시 제품. 그러니까 이게 쓰다가 환불한 제품인데 안 쓴 거죠 거의. 그러니까 받고 뭔가 이유가 있어 반품한 거. 재포장한다는 뜻이죠. 재포장하는 제품. 그렇죠. 재포장을 거의 근데 가보니까요 그냥
제 포장도 안 하고 그냥 그래요? 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 전시 제품도 있고 네. 이런 제품들이 아무래도 정상가에 팔 수가 없으니까 예. 내놓는 건데요. 뭐 환불되거나 전시 제품 우리 싸게 내놓는 건데 아. 이게 보통 이제 오프라인 마켓보다는 온라인으로 구매가 좀 많이 됐던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가 온라인 업체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마트 안에 우리가 쉽게 지나다니 마트 안에 오프라인 매장을 설치를 한 거죠. 뭐 내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좋으면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계속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장 반응은 어땠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제가 평일 오전에 취재 때문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보면 무조건 꼼꼼히 보고 시간을 꽤 많이 소비해서 네. 뭐 인터뷰 따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가서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아무래도 뭐 궁금했던 제품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소비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물건에 손상이 있지 않으니까 뭐 이제 똑같은 제품인데 단지 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 가지고 똑같은 제품 그냥 똑같이 쓴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좋은 거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에서 사용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리퍼 제품 찾아요. 네, 이렇게 리퍼 제품 소비자들이 꽤 관심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리퍼 제품은 사실상 새 제품과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고 제품도 인기라고요? 예, 중고 제품 그 중에서도 중고 제품 인기 많다는 얘기 많았는데 예. 패션, 네. 약간 그 명품 쪽으로도 가는 이 패션도 중고의 인기가 좀 예. 있더라고요. 자, 고물가 상황에 이 중고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이 중고 마켓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습니다. 뭐 동네 기준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판매 잘 아시죠? 그리고 아예 비대면을 전문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비대면으로 하되 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제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검수를 한다거나 또 이런 업체가 있는데, 자, 이 거래 앱을 통해서 진행되는 어떤 그 판매액을 좀 살펴봤더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월에서 7월 판매액이 지난해랑 비교해 봤을 때 무려 53%가 올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중고 옷을 많이 찾고 또 이렇게 싸게 입고 좀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좋은 옷을 사서 좀 오래 입겠다. 환경을 생각하는 좀 구매층이 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앱이 좀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냐 좀 봤습니다. 이게 그 업계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봤더니 중고 시장이 크게 성장해서 2008년에 한 4조 원 시장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43조 원 시장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분석이 된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10배로 있었습니다. 느는 거네요. 참 재미있는 점은 한 30대 남성들이 네. 그렇게 이렇게 패션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를 소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명품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매출액이 상당히 상승했고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오른 브랜드만 살펴봤더니 명품 브랜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중고 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도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오동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기업 단신입니다. SK텔레콤이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블렉시티와 손을 잡고 국내 AI 검색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 SK텔레콤은 오늘 퍼블렉시티 창업자 겸 CEO 아라빈드 스리나바스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입자에게 퍼블렉시티 프로 버전을 1년 동안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을 AI로 만나볼 수 있는 펜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KT는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에 있는 펜스토어에 AI 이강인이 고객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키오스크와 일러스트 벽화 등의 볼거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경인여자대학교와 협력해서 항공안전훈련시설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시설은 실제 운행 중인 B737의 조형물인 목업을 비롯해서 비상착수 수용시설, 비상탈출 슬라이드, 화재 진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동복 화보에 3D 아바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세대 부모를 노려 3D 아바타 모델을 활용한 빈폴 가을 화보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2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진 아버지,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30대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방에서 7시간 동안 담배를 피운 A씨가 버린 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주변에 있던 쓰레기 봉투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대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불이 났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번지게 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한 걸 확인한 뒤에도 신고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듣는 A씨를 앞에 두고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흐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버지는 A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심정은요, 피가 말라요. 7개월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반성은 하긴 안 해요. 앞서 A씨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합동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오는 2031년 8월까지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면서 자격정지 7년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지도자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31일 가자 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스라엘 인질 6명 가운데 1명의 생전 모습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25살인 인질 오리 다니노가 카메라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2분 36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다니노는 생활 여건이 좋지 않고 음식도 물도 전기도 없다는 말과 함께 사격과 폭격이 멈추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해 하마스가 네타냐후 총리의 책임론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9월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소를 흐르는 강이 녹조로 뒤덮였고 그리스에서는 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이 30년 만에 물 위로 나타났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물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초록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언뜻 보면 풀밭과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올여름 내내 폭염과 가뭄이 이어진 세르비아에서 녹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계속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들고 있어 상황은 당분간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i smo svedoci ovih klimatskih promjena koje se sada dešavaju. Mesecima nije bilo dovoljno padavina, odnosno uopšte. To malo što je poprskala kiša, to nije ništa. Za vodotokove je to katastrofa.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150km쯤 떨어진 모르노스 댐. 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겼던 마을이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뭄으로 댐 수위가 평소보다 40m나 낮아진 겁니다. Άμα συνεχίσει θα φανεί το χωριό όλο. Μέχρι στο πάτος χωρίς η εκκλησία το κάτω μέρος που ήταν το σπίτι μας θα φανεί. 그리스는 올여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 물론 최근 몇 달 동안 비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수도권 400만 인구의 수원지 모르노스 댐의 담수량이 급격히 줄자 정부는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낮 동안 전국하늘이 가을답게 쾌청했습니다. 다만 땡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여전히 여름에 머물렀는데요. 서울에서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나타났고요. 일부 내륙에서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과 제주도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도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요.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치며 습도가 높아져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는 22도 보이겠고요. 다만 일부 해안가와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사흘 만에 30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9도 예상되고요. 다만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또 광주 32도, 대구 33도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에서도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모레 동해안에는 비가, 또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